자,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김한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희가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기술주 하락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건데 사실 뭐 기술주가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라고 하면 아주 쉬운 답변으로는 금리 때문이죠.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테슬라는 테슬라 이유대로, 애플은 애플 이유대로, 아마존은 아마존 이유대로 이렇게 다 제각각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 기술주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을 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지적해 주셨듯이 저도 금리 하락이 가장 큰 이유였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초 시작할 때 1년 전이죠. 네. 미국 제10년물이 1.5%가 안 됐습니다. 아우, 기억도 안 나요. 네, 1.5%가 안 됐고요. 지금 뭐 8.88, 뭐 89, 뭐 4%를 육박하고 있는데 그리고 1년 전 뭐 올해 초 시작하면서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예상이 시장 컨센서스가 한 번 내지 두 번 인상. 아, 그랬었었나요? 네.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제로 금리를 탈피하면서 25bp 올리고 또 이어서 5월에 50bp 올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75bp를 연속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격세지감이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미국 제10년물이 1.5%에서 무려 300bp 이상 200bp 이상 올라가면서 기술주의 부담을 가중시켰고요. 그리고 뭐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경기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내년도 경기가 계속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상. 그리고 거기다가 특히 지금 뭐 빅테크들의 공통점이 중국향 매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업체마다 다르지만은 대체로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특히 테슬라는 뭐 중국 전기차 시장의 뭐 점유율이 60-70% 정도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으면서 테슬라의 이제 고유의 문제까지 이제 10월, 11월부터 겹쳤죠.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 그러니까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조금 그 경영에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CEO 리스크가 이제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만 높아져도 빅테크들은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이 정도 하락할 거리였는데 거기다 테슬라는 본인들의 자체 이슈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더 커지게 됐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기대했던 산타랠리가 안 오니까 거래량이 시장이 굉장히 뭐 휴가철 이미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상태에서 기술주의 매도가 테슬라에 집중됐던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매도 세력이 애플로 이제 간밤에는 뭐 이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을 이제 끌어내렸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 저희가 내년에 뭐 시장에서는 50bp 내지는 25bp의 두 차례 인상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리가 인상되는 그 기간 동안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주들은 계속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1분기가 고비라고 봅니다. 저는 뭐 2분기부터는 금리가 뭐 제법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연초부터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완만하게 이제 조금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2분기부터는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그 시점이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과 일치할 거고요. 그러면서 뭐 기준금리와 10년물 금리의 스프레드가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는 이례적으로 뭐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100bp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만은 최종 기준금리를 뭐 5.0 내지 5.25라고 본다면 만약에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3%까지 떨어지면 거의 뭐 200bp, 2.0%포인트 차이지 않습니까? 뭐 있을 수 없는 스프레드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쪽에 조금 뭐 채권 시장이 프라이싱하기 시작하면 이제 경기 침체라는 이제 부정적인 재료와 매출 부진이라는 부정적인 재료죠. 이 부정적인 재료와 금리 하락이라는
현실적인 재료 네. 사이에서 이제 기술주의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혹은 기업 실적이 조금 뭐 완만하게 네. 안 좋은 거는 뭐 지금 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완만하게 둔화되고 금리는 좀 가속적으로 떨어지고 네네. 이 두 조합이 만나면 기술주를 지옥에서 건져낼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어렵네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분명한 건가요? 그러니까 내년에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시장 금리, 특히 뭐 10년물 금리가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그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기술주에게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건 맞을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주의 PR이 네. 제법 낮아져 있습니다. 뭐 애플도 그쵸. 뭐 시가총액 1위 애플도 뭐 20대 초반이고, 네네.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10배 가깝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거의 가치주 영역에 들어와 있고, 네. 뭐 그렇게 높던 테슬라의 PR도 뭐 내년도 선행이익 기준으로 네네. 지금 50배 아래쪽으로 맞아요. 네.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네. 테슬라도 지금 이제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안정된 영역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내년도 상반기에 벌어질 기업 이익의 둔화를 저는 한 7, 80% 이상 반영하고 네.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죠. 네네. 경기가 부진하고 기업 실적이 꺾일 것은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꺾일 건지를 지금 사람들이 불안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고 네네. 반면에 산타랠리가 안 오면서 금리는 오히려 또 윗방향으로 그러니까요. 움직였으니까 지금 안 좋은 조합으로 지금 연말에 좀 기술주가 더 고전하는 그런 모양이지만 내년도에는 그림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는 가치주가 확실히 선방을 했다면 네. 내년에는 똑같진 않을 것 같으신 거예요? 오히려 내년 뭐 2분기 정도 뭐 네. 봄을 지나면서부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조금 주식시장에서 조금 덜 부담스럽게 네네. 작용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두 조합이 만나면 오히려 가치주는 이제 조금 퇴장하고 기술주가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치는 통상 그 해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 네네. 혹은 업종군이 혹은 스타일이 그 다음 해에는 아. 역전되는 현상이 빈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빠진 종목을 사는 전략은 그렇게 실행하는 헤지펀드들도 많습니다. 네네. 무조건 줄 세워서 많이 떨어진 종목을 새해에는 오히려 그냥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 전략이 수익률이 썩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내년도에는 뭐 올해 많이 떨어진 전기차 전체가 업종이 70% 떨어졌더라고요. 뭐 그래요? 뭐 테슬라도 그렇지만 카누, 루시드, 리비안 그쵸. 뭐 다 합쳐서 네네. 그렇게 한 거의 한 반토막 이상 났는데 그런 종목들이 내년에는 뭐 꼭 전기차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전체적으로 PR이 낮고 밸류에이션 부담에서 조금 벗어난 안정돼 있는 그런 기술주는 빅테크 포함해서 조금 오히려 내년 2분기 이후에는 선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의 1년 만에 듣는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기술주 워낙 많이 힘들었었는데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내년 2분기 이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글로벌 경기 침체를 해결할 해결사가 과연 중국이 될 것이냐 이건데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좀 여쭤봤었는데 중국이 오픈하는 게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냐 아니면 오픈했으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뭐 소비도 늘어나면서 침체를 해소하는 요인이냐 어느 쪽에 무게가 좀 더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쪽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네. 같습니다. 중국은 조금 세계 경기와 거꾸로 움직였고요. 네. 조금 다르게 움직였고 또 통화 정책도 뭐 청개구리처럼 올해 내내 이제 금리 인하하고 돈 풀고 네. 그렇게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뭐 또 제로 코로나 정책 그렇죠. 뒤늦게 네. 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물론 뭐 제한적인 회복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제한적이나마 회복되면서 세계 경기의 침체 위험을 조금 반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경제 쪽에서는 뭐 매크로 단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 물가를 올리고 네네. 지금 벌써 구리값이 바닥에서 20% 이상 올랐고, 네. 그리고 유가도 지금 뭐 오르는 날 코멘트 보시면 알겠지만 네. 대부분 뭐 중국이 재개방을 해서 네.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해서라는 코멘트가 또 딸리듯이 네, 중국의 빠른 경기 회복이 모처럼 잡혀가는 인플레이션과 금융 긴축의 어쨌든 종료를 네네.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우려가 있는데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이 워낙 전 세계 수요가 위축되는 기간이 내년이라고 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의 역할은 굉장히 원자재 시장과 유가에 큰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수요 감퇴에 의한 유가의 폭등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매우 낮다. 네,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미국이 소비 둔화, 그다음에 고용 둔화가 이어지는 그런 해라고 본다면 그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반면에 중국발 경기 어쨌든 회복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조금 둔화되는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약간 그래도 방어되는 그러한 역할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의 그럼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잠재 성장률 내지는 이제 과거 평균 중국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경제 성장률보다는 낮을 테니까 그냥 한 7%, 6%라면 그거보다 낮을 테니까 침체를 그렇게 크게 도와주진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내년도 중국 경제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생각보다는 낮은 3.0% 정도, 뭐 3%를 살짝 상회하는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는 4% 이상은 찍을 것 같고요. 뭐 중국은 뭐 5% 이상을 지금 정부가 내다보고 있지만 5%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4.3%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만약에 전 세계 경기가 조금 뭐 아주 큰 폭으로 특히 선진국 경기, 미국 경기가 조금 가벼운 경기 침체로 내년도를 좀 경기 침체를 맞이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회복되는 기미를 보인다면 하반기에 중국 역시 일단 상반기에는 경제활동 재개, 그다음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설 경기에 대한 대규모 부양책, 그리고 최근에 올해 전체적으로 올해 초만 해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 노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 경기를 살리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도 일단 살려줄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재겠죠. 목을 재겠지만 일단은 내년 상반기는 이 4대 규제 해제가 또 거기에다가 소비와 관련된 세금이나 어쨌든 소비 진작책을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을 불효불급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만들고 하는 걸 도와주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은행보험감독원에서도 좀 그 은행 창구를 좀 지도해서 당국이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대출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책임지겠다, 공산당이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게 이제 이런 내년 상반기에 그런 효과가 비로소 나타나고 건설 경기 부양과 함께 또 기저 효과가 올해 낮은 기저 효과를 깔아줬기 때문에 조금만 경제 지표가 좋아져도 특히나 내년 하반기에는 지표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내년 중국은 조금 경기 측면에서는 전 세계 경기랑 올해와는 달리 또 거꾸로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오늘 박사님과의 이야기가 들으면 들을수록 시시각각 기분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자 보시면 자 그러면 2023년 꼭 봐야 될 금융시장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사실 그 내년에는 어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경기가 둔화되는 그 자체보다는 네네. 경기가 둔화되는 기울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울기. 네. 그러니까 연초에는 기울기가 좀 가파를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울기라는 의미는 지금 사람들이 예상하는 전체적인 컨센서스. 네. 이 정도 경기가 나빠질 거야 하는 것보다 더 나빠지는.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좀 가파른 거고요. 네. 경기의 하강의 기울기가 가파른 거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빠지는 걸로 봤는데 실제로 나쁘긴 하지만 네. 팩트 자체는 나쁘지만 네. 그 나쁜 정도가 예상치 혹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적었죠. 살짝 조금 좋은. 네네. 네. 하지만 경기는 여전히 안 좋은. 음. 이제 이런 그 미묘한 센티먼트, 모멘텀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혹은 공포는 지금 주식시장에 80% 이상 반영되어 있다. 나머지 20%는 이제 누구도 모르는 거죠. 네네, 네. 시장도 아마 잘 모릅니다. 가봐야 합니다. 뭐 시장을 알겠지만 그렇죠. 네. 연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우려보다는 너무 겁먹었네. 네네. 이러면 주가는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거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과는 좀 반대로 경기가 조금 더 좀 괴멸적으로 하락한다. 네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고도 터지고 또 부채 쇼크 뭐 그냥 전 세계 돌아가면서 도미노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뭐 경기가 이제 더 엉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반등 시점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2분기 정도가 가장 지금 예상치 대비 어두운 시점이고 네네. 그 이후부터는 예상치보다는 조금 살짝씩 좋아지는 시기로 2분기가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내년도 키워드는 경기의 기울기, 모멘텀. 경기의 기울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경기의 기울기를 저희가 직접 측정할 수 없으니 네. 그때쯤 되면 박사님 다시 한번 모셔서 알겠습니다. 지금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 들어봤습니다. 키워드 경제였고요.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